가장 중요한 건 주체와 객체 혹은 뭐 객관이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보편과 개별. 이게 지금 철학에 항상 뭐 어느 세기에는 이 보편의 힘을 실었다, 어느 세기에 개별의 힘을 실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철학의 논쟁이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현학적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 같지만 실제로는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또 오늘날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늘 구별할 때까지 중세까지는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그냥 중세.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모순에 빠지는 건 항상 서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시아 사회는 이러한 철학들이 이렇게 체계 있게 발전해오는 과정을 그렇게 겪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시아는 항상 다양한 철학들이 있었잖아요. 도교가 다르고 또 국가가 다르고 불교가 다르고, 불교도 사실은 뭐 인도에서 출발한 거지만 실제로 중국에 와서 꽃을 피웠으니까 뭐 중국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교가 다르고, 유교 안에서도 뭐 주자학이 있고 양명학이 있고, 그러니까 늘 논쟁을 해왔던 것이고요. 중세는 비교적 그런 논쟁은 없었던 것이죠.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때까지는 그냥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인은 실종됩니다. 그냥 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혹은 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제 계급이 될 것이고요. 또 일반 민중들은 사제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결정 구조가 정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없었던 거죠. 항상 신 또는 교회에 예속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신에게 예속된 존재, 제도적으로는 교회에 예속된 존재. 그러다가 조금씩 갈등은 생겼겠죠. 이제는 유럽의 유럽이 국가들이 이제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랑 결별하는 민족 국가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대표적인 것이 독일이 제일 먼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종교 개혁도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일반 프랑스나 이런 데는 왕권이 셌던 반면에 독일은 영주 중심의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안 셌고, 왕권이 안 세다라고 하는 것은 교황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왕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주들은 각기 다 개별적인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루터가 거기서 출발할 수 있었죠. 만약에 마틴 루터가 프랑스 사람이었다, 그럼 종교개혁은 없었죠. 당장 화형당했죠. 그렇죠? 그러나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그땐 개인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거 꼭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뭐 윤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배우는 건데, 그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그 유명한 명제잖아요. 데카르트의 명제. 여기서 처음으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주체를 확보한 겁니다. 주체가 생겨난 겁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신에 예속된 존재도 아니고, 그 자연과학자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와 달리 데카르트는 나중에 종교재판에 끌려서 조금 교회에 굴복하는 약간 비굴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주체를 확보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이러면서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생각들이 무한히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지성이 마구마구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저쪽 책꽂이에 있어요. 저쪽 그 티그 있는 쪽. 계몽주의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우리는 지식이 바르니까 누군가를 계몽할 수 있다. 일단 계몽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릴 때 어린이 출판물로 돈 번 계몽 출판사라고 있었어요.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 홍진 미디어로 알고 있는데 많이 사는 맞죠? 그게 아마 홍진 미디어라고 지금 이제 아주 종합 출판사가 되어 있는데. 계몽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주 몰지각한 개념입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세계관이 다른데. 뭐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정의야. 라고 누가 누군가를 계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신문 사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계몽의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계몽의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면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면서 바로 서구의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3대 천재라고 하는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왜 3대 천재라고 그랬을까요? 모두 나를 주체로 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난 겁니다. 나를 주체로 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난 겁니다. 내가 있으면 또 당연히 대상도 있죠. 내가 있으면 뭐를 생각할까?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무엇을 생각한다. 그죠? 또 항상 대상이 있는데, 대상. 객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내가 항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점점 중세 교회의 권위도 떨어지고 하니까 내가 이제 점점 세상의 주인이 돼가는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어떤 면은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 나는 뭔데? 교회의 어떤 압력을 중세에서부터 내려오던 교회의 압력을 벗어나는 점은 좋은데 그러면 그 나는 그럼 너는 누가 검증해 줄 건데?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칸트가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던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 개념인 건데 그 이성은 과연 믿을만한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수이성 비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칸트 하면서 선수이성 비판할 때 많이 공부했죠. 그 이성은 믿을만한가? 내가 하는 건 좋아. 물론 내가 모든 걸 결정해 주체가 되는 건 좋아. 근데 나는 믿을만한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칸트가 했지만 어쨌든 칸트는 근대적 계몽주의자, 근대적 합리주의자였죠. 그 이상은 벗어나지 못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니체가 떡하니 나타나갖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적 자아가 아니라 의지적 자아를 말하는 거죠. 주체가 아니라 어떤 의지적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내가 쫙 모든 걸 이성이란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게 맞냐 저거 맞냐 해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딱 내렸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니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의지적이라. 그러니까 의지적 주체라는 말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려운 말 같지만 실제로 별말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남성들만 있어도 조금 그럴듯한 표현을 쓰겠는데 너도 막 알아들었는데 하여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겁니다. 니체는 그걸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의심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뭐냐면 역사를 어떤 인간과 자연, 나와 너의 어떤 갈등 관계에서 파악을 한 거죠. 갈등 관계에서 파악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물론 내가 중요해.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오랜 역사 동안에 예를 들어, 이 마르크스가 구별한 시대 구분로 있잖아요. 원시 공산 사회에서 중대 봉건 사회로 넘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고대 노예제 사회를 거쳐서 그 모든 제도 때마다 사람들은 그 제도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을 검증받았다는 거죠. 순수한 나의 생각은 없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늘 막스 공부할 때마다 해왔던 말, 예전에는 의식이 존재를 규정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라는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막스에 와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사회 여건에 따라서 내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그 실제로 지금 다 믿잖아. 누가 의식이 존재를 규정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 이제 발터 베냐민 같은 사람들 가서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그 의식, 고유한 문화적 전통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발터 베냐민의 주장이었다. 발터 베냐민은 막시스트였지만, 막시즘에 굉장히 천착했던 철학자였지만, 그러나 마크와는 달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막스에 있어서는 그냥 인간이라고 존재가 문화를 만들어낸 거였지만, 베냐민은 어떤 문화적 흐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세계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베냐민의 사상이 좀 독특한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구조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구조주의. 막스가 구조주의의 시조는 아니지만 어떤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천재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가 뭐냐? 우리가 이제 영화와 정신 분석을 하면서 바로 이제 정신 분석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프로이트는 내 의식 속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무의식이 너를 지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뭐 프로이트 이론은 바로 그겁니다. 무의식이 너를 지배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나 무의식 중에 뭐 이렇게 했어 라고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로 한 걸. 그 말은 사실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내가 잠재의식 중에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어떤 본능이나 습관에서 한 거를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랬다고 말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잠재의식, 이미 나한테 습관화되어 있던 것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하던 차에 했기 때문에 그건 잠재의식이 맞는 거고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것이 발현되는 공간은 꿈이에요. 꿈.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풀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꿈에서 결국은 자기가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런 무의식이 발현이 되고요. 그럼 이제 거의 꿈 해몽가에 가까웠죠.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상담하러 오는데 그 케이스를 막 공부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욕망하고 굉장히 그 꿈이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좀 그래요. 근데 프로이트가 왜 그렇게 성적인 것에 집착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그럴까? 물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뭐 왜곡되었거나 어릴 때 어떤 상처가 있거나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전혀 우리 의식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일반적인가? 그건 한번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정신분석학을 깊이 공부해보지 않아서 프로이트가 어떻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요 그 20세기 초에 프로이트가 그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당시 비인의 인구가 한 2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200만이 사실 작은 도시거든요. 세계적인 도시였거든요. 프로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비인이라고 하면 그 뭡니까? 합스부르크 왕조의 완전 중심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그 19세기 후반, 1800년대 중반 후반에 그 오스트리아 비인 시장 하던 사람이 누가 있었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철저한 또 근대에 와서 반유대 정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히틀러도 그 비인에서 미술학교를 다녔었고요. 당시 비인은 굉장히 반유대 정서가 강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서 자신들이 그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하스부르크 왕조의 그 정신을 아주 꿋꿋이 지키는 남들이 보면 가짜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미 하스부르크 왕조는 이쪽 어디입니까? 그 터키 쪽 오스만 투르크에서 많은 부분에 의해서 많이 뺏긴 상태였는데 말이죠. 근데 프로이트가 당시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옆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저 추잡한 새끼. 손 근처 가기도 싫은 거예요. 프로이트가 뭐 매춘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정신분석학, 인간의 정신은 결국 우리가 어릴 때 경험한 어떤 무의식 중에 성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악한 존재야? 라는 거죠. 넌 그렇게 추악한 이론을 말해? 그러면서 우리는 너 같은 존재랑 틀려. 이런 거죠. 달라. 그런 거죠. 근데 당시 비인의 인구가 200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춘부의 숫자가 5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뒤에서는 그냥 매춘부가 뭐 한 명만 상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직업인데 한 명만 상대하면 굶어 죽죠. 그러니까 한 도시에 5만의 200만 도시에 5만의 그 매매춘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데 겉으로는 프로이드가 나가면 전부들 저 추잡한 인간 이러고 다 피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계산을 해봤더니 200만이면은 남녀 가라고 반만 잡고 나이 아래 위로 잘라고 반도 자른다고 50만이면은 10명 나가면 그럼 다 어떤 성적인 욕망을 느낄 수 있는 나이대에서는 뭐 다 거의 다 갔다고 보는 게 옳지. 자,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학이 나오면서 인간은 어떤 성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자기 엄마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엄마를 차지했더니 그 엄마가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차지했던 자기가 죽인 왕의 왕비가 바로 자기 엄마고 죽인 사람은 아버지였다는 사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눈을 뽑든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모든 권력을 뒤로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모든 남성들에게는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를 성적 대상으로 어린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에 의해서 제약당하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인 동시에 극복해야 될 존재인 것이고, 따지고 보면 히브리 종교, 모세 종교도 그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가부장적 종교의 다름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런 주장도 한 200년 전에 했으면 역시 프로이트도 화형을 당했겠죠. 그러나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그런 교회 권력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걸로 이제 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요, 대부분의 그 정신과 의사들이 대부분 의존하는 게 프로이드, 융, 락강입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상담받으러 대부분 이런 라디오나 팟캐스트에 그런 상담하는 거 들어보면 대부분 다 거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신분석이 뭐냐면 나는 내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나는 내가 아니야. 이건 나는 나긴 나인데 이성적 나가 아니라 보편적 나가 아니라 의지적 나. 여기서 나는 나 혼자 독특성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형성된 나. 그럼 프로이드에게 나는 뭐냐? 나도 모르는 나. 네 무의식 속에 있는 나가 네 안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너를 움직이는 거야. 그것이 너를 지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바로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좀 더 발전을 해서 어느 문화권 안에는 혈연 관계가 없이도 집단적으로 형성된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꼭 인종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의 어떻게 보면 효 같은 것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들, 효사상, 그런 것들도 일종의 집단 무의식의 발현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집단 무의식 융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 융 쪽도 이제 한국에도 보면 프로이드 학회가 있고 융 학회가 있습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들끼리 또 융 하는 사람들은 스위스 어디 가갖고 융 인스티튜트에 가서 교육받고 온 사람들만 융 학회 넣어주고 전공에 상관없이 굉장히 또 이제 배타적인 그런 융 학회가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게다가 그 대학원 석사과정 할 때 같이 같은 학년에 나이는 좀 더 어렸습니다만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아주 독특한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융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만 보면 다 융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평가를 해주는 거야. 좀 싫더라고. 그때는 여학생들이 형이라고 부를 때거든요. 형은 이게 형 속에는 이런 집단 무의식이 있어서 이러고. 근데 제가 이제 종교학을 해놓으니까 석사과정에서 다들 이제 자기 종교를 쫓아가는데 이 친구는 거의 지금 내가 아무리 하도 옛날에 친하게 지내서 페이스북 같은 거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무당이 되겠다는 정말 무당이 된 건지. 이 친구는 인도 이런 데 다녔어요. 근데 인도 가서 요기들,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들, 요기들하고 제가요, 형, 요기랑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그 두개골이 열리더니 하늘하고 빛이 쫙 통하더라는 거야. 근데 미친 거 아니야? 정상이었어요. 좋은 거를 키웠나 보네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융이안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나마 요즘은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락강입니다. 이제 프로이드와 융의 갭으로 이런 락강이 요즘은 정신분석에 완전히 지금도 그야 다 고인들이 된 분들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한번 락칸이라고 치든지 락강이라고 치든지 인터넷 서점에서 한번 검색만 한번 해보세요. 수천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번역된 것만 해도 영어권은 더 많을 거고요. 아마 구글링에서 락칸, LACAN이라고 치면 아마 수십만 개가 나올 겁니다. 지금 락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학평론, 영화평론에 락강을 집어넣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락강의 시대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 번씩 우리 글 한 번 쓸 때거나 말할 때 락강 조금씩 인용해주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가 오늘날은 정신분석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교재들로 락강 중심으로 많이 돼 있던데 보니까
락강은 인간의 어떤 인지 발전의 단계를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계로 나눕니다. 근데 이것이 꼭 인지,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먼저 교육학자 누구 있죠? 뭐 E로 시작한 누구더라? 뭐 인지 발전, 뭐 부담개론인가 그런 거처럼 뭐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한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도 그 동시에 다 나타날 때도 있는 거고요. 뭐 요 때부터 요 때까지는 상상계에 머물고 요 때부터 상징계에 머물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상상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울 단계라고도 말하는데요. 거울 단계라고도 말하는데요. 아기들이 태어나서 이제 막 이제 이 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울에 마주 섰을 때 아이들은 그게 자기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나를 보는 거지, 내가 자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주체가 분열되는 겁니다. 주체가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락강이다 프로이드 이쪽 해보니까 주체가 없다는 사람들의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체가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징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정, 사회, 관습 이런 거를 이런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징화시킨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는 근엄한 거야. 이런 것들. 그 뭐 기병 씨도 고향이 경상도고 저도 경상도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무뚝뚝하다. 그리고 굉장히 그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그맨 김재동도 그 말을 잘하더라고 웃길 때. 그게 굉장히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함의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뭐죠? 남자다운 거 뭐죠? 무뚝뚝한 게 남자답잖아, 한국 사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남자다움을 소위 말하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 영남이 독식하려는 겁니다. 근데 장기병 씨나 저나 남자인데 전혀 무뚝뚝하지 않거든요. 아주 초년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병 씨? 난 그 말이 굉장히 그 영남 중심의 한국 사회가 가진 그 폭력적인 언어라고 봐. 한 번도 무뚝뚝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까지 미친 거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고민 때? 저는 진짜 무뚝뚝한 사람 보면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정말 이상하게 많지 화난 줄 오해받을 정도로 말 없는 사람이. 그것도 상대적인 겁니다. 아니 상대방의 뭐 한국 아니, 무뚝뚝한 남성들이 여성들하고 막 애교 부리고로 팍 풀어줍니다. 아니 우리 놀러 갔는데 그 아는 언니 집에 그 남편이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냥 놀러 가서 화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대요 원래. 그야말로. 전 안 그런데. 안 그런 분인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아주 집에 가면 물론 집사람도 경상도지만 집에 가면 제가 더 수다를 많이. 경상도 여자가 무뚝뚝하더라고 우리 집사람. 극단적으로 무뚝뚝한 남자들이 보면은 다른 지방보다 경상도 남자가. 아니 그거 다 저기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만들어낸 이데올로기. 전 충청도가 제일 무뚝뚝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좁은 나라에서 1시간이면 다 왔다 갔다 하면.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대하고 똑같은데 한 개인 차야 개인 차.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는 같이 기억나는 그렇지. 아니 나 그런.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좀뭐 과묵하고 그렇게 멋있는 남자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기 어떤 이데올로기적 층위에서 자기를 빼앗기기 싫을 때 더 무뚝뚝해지는 거죠. 모두가 다 이성애자는 아니겠지만 다 이성애자가 다 대다수인 사회 속에서 여성들 앞에서 어필하기 위해서는 말이 많은 것보다 무뚝한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랫동안 관습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 차라는데 사람 차. 조그만 나라에서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시족 사회니까. 지역은 작지만 인구가 되게 많아요. 아니 시족 사회니까 그 사회 안에 그 사회 밖을 못 벗어나 보니까 그 전대로부터 배운 문화가 있으나 그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어디 있을까? TV가 동시에 전국에 다 반영이 되고 그냥 표준말 쓰는 배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 상징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가정이나 사회나 관습에 의해서 나한테 투사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난 그것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징계예요. 여기서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경상도 남자, 뭐 나는 어디 남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무의식 중에 계속 누적이 된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상징인 거죠. 아까 그 말 하려고 그랬거든요. 경상도 남자 무의식을 사회적으로 상징화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여기도 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설명하는 게 뭐 경상도 남자 전라도 남자밖에 없나? 다른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타자라고 부릅니다. 타자. 야구 타자가 아니라 그냥 영어로 하면 아더입니다. 아더. 그래서 그 니콜 키드만이 나왔던 영화, 그게 이제 디아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말로 하면 그냥 타자들 하면 무슨 야구 영화로 오해받을까봐 그냥 디아더스라고 해서 그게 아주 락강이가 정치 분석학을 잘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주관과 객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조절하는 건 누구냐면 내가 대상으로 나는 어느 가문의 어느 집안의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요 내 모든 주변에 의해서 내가 이미 뭐 극단적으로 세뇌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의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더스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때까지 인간의 입장에서 디아더스 영화 다 보셨죠? 그것도 꽤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귀신을 생각해서 귀신 보면 무서워, 귀신은 죽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디아더스라는 영화는 귀신이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귀신의 입장에서 인간이 타자화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귀신을 타자화했죠. 근데 그 영화는 귀신의 입장에서 인간이 타자화되는 거예요. 대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식스센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식스센스는 그냥 반전으로만 유명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실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락강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초월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월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보이는 게 단가? 근대 과학 문명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의 세계, 꼭 신의 세계가 아니어도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베냐민 얘기했잖아요. 베냐민이 말하는 것 중에 메시아적 개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베냐민은 그러면 기독교를 믿었느냐? 안 믿었거든요.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는 유대인이었는데 독특하게 엄마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막시즘이 어떤 인간의 존재 기본 토대를 강조를 했다면 이 사람 역시 그 위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초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발터 베냐민. 그러니까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공부를 했지 천재니까 그때 40살인가에 죽을 때, 40대 중반에 죽을 때 그렇게 책을 많이 쓰고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준 돈으로 맨날 파리 다니면서 책 제목들도 뭐 파리 산책자, 뭐 파리 산책자의 시선 뭐 이런 책들 쓰고 심지어는 파리의 그 뭐 매춘꿀이나 이런 것들도 기웃기웃거리면서 이 문화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이제 히틀러의 압박이 심해지니까 스페인을 통해서 이제 천재성을 알아본 미국의 친구들이 망명을 시키려고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죠. 예, 걸어서 이제 밤에 몰래. 그 스페인에서 이제 어느 여관 호텔에 묵었는데 스페인 경찰이 찾아옵니다. 낮에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숨겨두었던 아우슈비츠 끌려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살하는 게 나으니까 숨겨두었던 그 청산가리죠. 청산가리를 꺼내서 먹고 그 자리에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발터 베냐민이 도망가던 길이 지금은 또 이제 트레일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루트라고.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 해서 루트라는 루트는 한번 나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짧더라고요. 40km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처음부터 아마 독일에서 처음부터 걸어서 도망오진 않았나 봐. 어디서 파리까지 왔다 거기서 몰래 걸은 그 코스만 40km인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발터 베냐민도 메시아적 얘기란 말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정말 기독교에서 믿는 초월자로서의 메시아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경험하다 봅니다. 아무리 냉철한 이성주의자고 냉철한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뭔가는 있거든요.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그걸 기독교인들은 신의 개입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막신들은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베냐민 대통령이 인정을 했고요.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도 초월 같은 건 인정하지 않죠. 집단 그러니까 무의식만이 지배한다든지. 락강에 와서는 초월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정하는 묘한 태도를 취합니다. 결국은 어떤 타자의 시선을 벗어나는 단계. 정말 내가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단계, 그것이 실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계는 없어요. 어렵죠, 락강이는. 실제라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락강에는 실제계는 없어요. 가끔 락강 공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저도 락강이 재밌어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가끔 상징계가 균열이 나서 가끔 그 상징계의 빈틈으로 잠깐 실제계가 보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한 그 단계, 어떤 타자의 시선도 없는 그 단계는 분명히 있는데 잘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 점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있기 때문에 실제계라고 하는 거예요. 뭐 락강을 좀 더 깊이 공부하면 이게 어느 정도 뭐 쉽게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반적인 관습이나 세계 이론 타자보다 더 큰 게 이제 대타자. 대타자는 야구에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지명 대타자, 데지그네이트 히터인데 그 대타자가 아니라 큰 대자 써서 그냥 대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말로 대타자라고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 영어책은 그냥 대문자 아들, 대문자 아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은 신이 보라는 대로, 혹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이고,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초월에 의해서 뭔가 보라는 대로 우리도 볼 수밖에 없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것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락강의 대타자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화나 뭐 시나 문학을 분석할 때 특히 대타자 이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진 욕망도요, 이제 여기서 락강이 는 제일 중요한 게 욕망인데요, 우리가 가진 욕망도 결국은 내가 뭘 갖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남들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명품백을 내가 갖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쇼핑 비닐백 들고 뭐 어디다 칭칭 뭐 넣어갖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캠핑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산을 오르거나 이런 트레킹 말고 그냥 캠핑장까지 차가 쫙 들어갈 때도 그냥 한 하루 입을 옷 같은 그냥 비닐에 딱 넣어가면 사람들 여기다 넣어왔냐고, 이렇게 편한 게 어딨냐고. 어차피 집은 다 차에 놔둘 건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남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그죠? 내가 명품백을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에요. 남이 들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결국엔 나는 나라는 주체는 없는 거예요. 왜? 타인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영화 이론에 많이 가면서 오늘 이제 어이구 싶었어. 자, 하나만 더 락강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알아야 돼요. 락강의 또 개념 중에 시선과 응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선은 그냥 보는 거고요. 그냥 seeing 하는 거고, 응시는 우리가 잘 아는 거고, 응시, 게이즈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게이즈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그 응시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시선은 그냥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응시는 타자 혹은 대타자가 나를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락강의 이론으로 영화 분석을 하자면 가장 쉬운 말은 그거예요. 나는 오늘 영화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아직 뭐죠? 버닝이라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미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더라고요. CGV 들어와요? 그런 거 저거 빠르잖아. 근데 그 버닝을 한번 보고 싶은데, 내 생각 미국 극장에서 개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화에서 유아인이라고 하는 배우의 연기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응시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유아인이 맡은 그 캐릭터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보여주는 게 우리한테 이미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트레일러라 그러지 잠깐 영화 보여주는 거 보니까 그 유아인은 굉장히 본래는 소설가인가 시인을 꿈꾸는 청년인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뭐 여러 퀵 서비스 같은 거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먹고 사는데
자기 옛날 동네에서 같이 자란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 이제 그 여성과 뭐 섹스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여성이 돈 많은 또 다른 교포 2세랑을 데리고 나타나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인데 이창동 영화 감독이 바로 그런 내면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갈등만을 다루진 않았겠죠. 어쨌든 그런데 유아인이 우리를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응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뭐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 퀵 서비스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다 열등의식이 있는 어느 정도의 뭐 갈등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투사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극 중에 인물이 나를 보고 있는 그게 이제 응시 개념인데요. 바로 타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 대타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 락강이 그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대타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알고 이제 오늘 영화 정신 분석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세 개입니다.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그 다음에 시선과 응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영화가 관람한 행위는 시각 능력만으로 발달한 아이의 거울 단계에 유사한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스크린을 보는 겁니다. 그냥 쫙 보는 겁니다. 일단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끔 감정이입을 하기도 하고 뭐 아직 그러는 겁니다. 관람한 행위는 그렇게 상상계의 단계지만 거울 단계, 관계는 상징계 단계입니다. 뭐냐면 영화 해석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에 익숙한 페미니즘에 몰두한 사람들은 여성들이 영화에서 하대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분노하는 지점이 우리랑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별로 좋은 영화는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북한을 소재로 한 VIP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폭력적인 영화인데 북한에 있는 귀족 자제들이 이제 북한에서 아무치나 길거리 지나가는 그 여자아이들 막 강간하고 이러는 건데 저는 영화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렇게 북한을 막 너무 악마해서 그런 영화라 그런 건 좋지 않지만 뭐 영화적으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강간 장면을 너무 적나라하게 넣는 것도 저는 썩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그 영화도 이 여성계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영화도 굉장히 이제 그 표현의 자유나 자유를 하는 데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VIP라는 영화는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제가 봐서도. 그런데 그 초기에 그 시작 장면에 좀 잔인한 강간 장면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저는 그걸 영화적 장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성계에서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관계는 상징계 단계입니다. 상징계 질서에 진입한 주체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 문화, 이념, 종교에 뭐 심지어는 출신 지역에 따라 자기들이 상징계에서 조잡된 시선으로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거울을 보듯이 그런 영화를 보기를 원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이미 상징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한술 더 뜨면 우리는 완전히 그 영화를 이제 실제계의 단계로 또 해석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아이들은 엄마에게 팔루스가 없다고 인지할 때 패티시가 발생하는데요. 상징계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화 관람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패티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패티시란 거 아시죠? 어떤 특정 부위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좀 음란한 용어로 많이 쓰고 있고 사실 정신분석 용어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뭐 나는 무슨 패티시가 있어. 또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그런 말 많이 쓰는데 뭐 나는 여성의 발목이 좋아. 뭐 이런 사람들. 나는 여성의 스타킹 색깔이 좋아. 그거 막 집착하는 그런 약간의 변태적인 것을 우리가 패티시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하는 건데요. 팔루스라는 건 뭐냐면 남성의 음경을 말합니다. 이게 다 이 락강의 그 얘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팔루스가 없다고 인지할 때 패티시가 발생하는데 이게 왜 영화 이론에서 중요하냐면 영화가 실제가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락강도 프로이드와는 다른 사상이지만 프로이드 라인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에 의해서 가지는 뭐 그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것에 전혀 말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루스가 없다고 이제 엄마에게는 아버지의 그 음경이 없다는 걸 알고 그럴 때 아이들에게 이제 패티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 음경의 대형품을 찾는 겁니다. 대형품을 찾는 겁니다. 대형물을 품에 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상징계에 잘 진입하지 못하면 영화 관람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화 보고 그런 사람들 제일 영화 못 본 사람이에요. 저순 구라야 그런 거. 영화는 구라인 걸 알고 보는 건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순 구라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토리 설정 전개가 좀 앞뒤가 안 맞으면 우리가 구라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발생, 뭐 영화 문법이란 말 썼잖아요. 차가 뒤집어지는 광경. 모든 영화에 나오는 차 폭발하는 장면 있죠. 그게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면서요? 저렇게 폭발하지 않는다면서. 영화 심시한 폭발하다 총 한 방 맞아도 저도 한번 꽉 있는데요. 물만 새더라고. 정말 진짜 폭발하죠. 불은 나죠. 불은 나죠. 불이 불어 지피면. 아니, 불 나요. 근데 뭐 영화에서 총 한 방, 근데 구라야 그럴 수 없죠. 영화적 장치인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징계에 우리는 진입하지 못하면, 거기서 상징계 뭘까요? 폭발 장면을 본 상징계는 어떤 폭력, 우리가 폭력에 길들어진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차는 가스로 가는데 가스는 불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는 많은 수많은 상징계적 질서에 의해서 배운 것들이 그 영화에 작동하게끔 영화는 우리를 끌고 가는 건데, 그걸 보면서 저것은 불화의 차가 왜 저렇게 터져, 저렇게 안 터져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상단계, 아직 거울 단계, 유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끊임없이 제작자들과 이제 관객들의 머리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상상계로 보여줄 거냐, 상징계로 보여줄 거냐. 이게 뭐야? 밑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현실이 아니지만 현실인 듯이 받아들이는 그런 동일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거기에 주인공의 자기를 투사해보든지 아니면 악역의 투사를 해보든지. 락강에 의하면 우리는 이성적 자의 상태에서 대타자의 시선에 종속되어 있다. 아까 말한 응시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인물이 나를 본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영화 속의 유아인이 나를 진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우성이 진짜 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나를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멀비라고 하는 교재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영화는 이제 보는 즐거움, 일단 프로이드의 관음증 몰래 숨어서 보는 겁니다. 프로이드 이론 중에 몰래 숨어서 보는 거죠. 물론 영화가 어두운 데서 봐야지 화면이 강하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영화 극장 들어가면 불을 끄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음증이라고 하면 몰래 숨어서 남의 행위를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관음증적인 게 많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굉장히 러브씬이나 이런 것들 농도 높은 배드씬이 나오면 사람들이 조용해지죠. 침만 꼴깍꼴깍 삼켜서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면 자칫 잘못되면 거울 단계로 퇴화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 어떤 배드시나 이런 데서 저 상황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이미 그것은 실제로 요즘은 영화들이 워낙 봐가면서 배우들에게 실제 성행위를 시키는 영화도 있다고 한다지만, 그러나 그런 배드신을 볼 때 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실제로 어떤 남녀가 하루 만에 만나서 그렇게 가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거기에 막 몰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저 상황이 왜 발생을 했고 저희들 두 남녀는 어떤 관계로 저를 만나게 됐을까 생각을 해. 누가 저렇게 하루 만에 만난 지 5분 만에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때까지 쭉 보면 남성은 시선의 주체고 여성은 시선의 객체가 되어서 정신분석학에서 이게 나중에 페미니즘 영어로 나오면 또 한 번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서 멀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정신분석학적으로 영화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응시만을 생각하면 돼요. 이 정신분석이 응시. 영화가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별말 아니고요. 자, 응시로서의 시선, 대타자 또는 권력의 응시입니다. 이거 뭐냐면, 일단 계속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그렇다고 또 영화를 보면서 너무 심각하게 유아인 저게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 이렇게 빠져들지 마시고요. 뭔가 우리는 파놉티콘이라고, 그게 중세 유럽에 있었던 감옥의 형태라고 합니다. 이 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설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간에 큰 원탑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서 간수들이 앉아가지고 모든 죄수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CCTV로 다 보겠지만 그런 게 없을 때 그게 고안을 해놨었나 봐요. 근데 저쪽에서 우리가 안 봐요. 완전 CCTV죠, 그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걸 파놉티콘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응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여성으로서의 나, 혹은 남성으로서의 나, 혹은 가부장으로서의 나, 혹은 사회 눌림자로서의 나, 아니면 사회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진 자로서의 나라는 그런 상징계가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영화 보고 있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저 장면 어떻게 해석하고 있니? 네 눈으로 보고 있니? 아니면 상징계의 눈으로 보고 있니? 그게 정신분석학에서 영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영화 감상은요, 보는 영화에서 경험하는 영화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항상 이렇게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항상 거울 단계에 머물지 마시고요. 상징계적 단계로 넘어가서 해석을 할 때 실제 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영화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가 자인데 저희로 되거든요. 실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신분석의 영역이 가장 작동하기 쉽습니다. 마치 꿈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미술전람회 갔어요. 그럼 그림이 앞에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고흐의 그림을 보기만 하지 뭐 만지다가는 그 관리는 쫓겨나지만 어쨌든 그림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화는 그 스크린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 안에 사람이 뭐 연극처럼 거기서 막 실제로 움직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정신분석의 꿈이 일어나고 똑같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영화가 정신분석에 제일 적용하기 쉬운 분야고요. 소설이나 이런 거보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보고 싶은 영화 하나를 딱 택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뷰 해가지고 버닝 리뷰 딱 쳐보면 열에 한 9명의 평론가들은 락강 한 번씩은 뜹니다. 아주 뭐 B급 대중 오락 영화 말고는 다 한 명씩은 씁니다. 그 정도로 락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영화는 이렇게 멜로드라마 이런 거에서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라는 거 보시죠. 뭐 시어머니 역할은 뭡니까?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 막 분노하면서 사랑으로 엮어줘야지 말이야. 왜 엄마가 저기 그런 남자 주인공을 향해서 뭐 마마 보이는 막 비난하지만 실제로 영화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근히 그런 질서가 유지되게끔 하는 역할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그렇게 분노했을 때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사람들이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항공 사태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많이 듣던 소리들이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부잣집 사무실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모르겠어요. 시나리오 작가들이 그 대한항공을 보고 쓴 건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거네. 우리가 그런 것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 정신분석에 영향을 받은 영화라고 영화 사이트 테이스트 오브 시네마라고 하는 그런 미국 사이트가 있는데 웹진 중에 웹진이라고 하는 건 잡지 형태인데 인터넷으로 되는 잡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홈페이지랑은 달리 잡지적으로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것들인데 거기서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즘은 저런 것도 그냥 함부로 제가 강의한다고 해서 우리 동영상도 나가는데 저거 그냥 내 말인 척 했다가는 요즘 큰일 납니다. 그냥 금방 그냥 저거 표절해 보니까 도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웹진 몽상이라고 뭐 좋은 글들이 오늘 처음 알은 웹진인데요. 강의 준비하면서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중에 글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러 영화, 그러니까 공포 영화죠. 그래서 막 그 칼 휘두르 그러잖아요. 막 뒤에도 몰래 찔러 죽이고 목을 자르고 막 피가 막 선혈을 막 치고. 오이디피적 관계.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에 대한 성적 욕망, 발현할 수 없는 성적 욕망, 남근의 상징이나 남성들 힘의 표상이라고 본다. 헐리우드 비평가들은 이제 그런 장치들은 관계의 욕망이나 기대치를 이데올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제 함의를 시키는 거죠. 우리에게 의식을 집어넣는 거죠. 많은 영화 감독들 또한 작품 속에서 관계의 기대를 전복시키거나 혹은 정신분석적으로 더 사려있게 다루기 위하여 영화적 언어와 욕망 사이에 함축된 연결들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나하나 또 놓치면 안 돼요. 좋은 영화들은. 칼의 모양까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영화들은 영화 감독 그리고 보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창조의 과정으로 관객들이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어떤 영화든지 보는 사람에게 해석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해석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보는 사람에 의해서 많은 것들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테스트 시네마 영화의 맛이라고 하는 이에서 이제까지 정신분석에 영향을 받는 영화를 15편 정도 추천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데인저러스 메소드라고 하는 2011년 저건 제가 못 본 영화입니다. 두 번째 피아니스트는 아시죠? 제가 다 보셨죠? 그 어떤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던 어떤 피아니스트가 유대인이었는데 나치에 점령되고 나서
거의 숨어서 폴란스키가 숨어서 끝까지 잡혀가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나치 장교 하나랑 장교가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어갖고 어느 집에 숨어 들어가는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덮어서 그냥 치는 거예요. 소리 나면 잡혀가니까 빈집에. 근데 우연히 이 독일 장교랑 마주치게 된 독일 장교가 너 피아노 한번 연주해보라고. 근데 전쟁이 이미 끝나갈 때니까 독일 장교도 얘를 굳이 잡아가지고 아우슈비츠에 보낼 생각은 없고 둘이 이제 예술적으로 교류하게 된 그 피아니스트인데 이 피아니스트는 그 피아니스트가 아니고요. 기억나시죠? 어떤 농아죠? 농아. 말 못하는 여인이 뭐 장애가 있고 하니까 어떤 섬에 이제 팔려가는데 뭐 결혼해서 팔려가는 거죠. 팔려가는 결혼 같은 걸 하게 되는데 피아노는 꼭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막 바닷가에서 피아노 치는 장면 나오고 그런 겁니다. 이것도 그 안에서 이제 정신분석적인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방금 얘기하신 거 미국 영화 아니에요? 그 피아노? 이것도 이거예요? 이건 뭐지 그럼? 이거는 다른 영화다. 세어리 소리. 아까 그 피아노 이건 다른 영화다. 이거는 이자벨 리페르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자기 제자하고 음대 교수가 막 그야말로 아주 섹스를 탐닉하는 그 영화입니다. 맞아. 쏘리. 제가 소개한 영화는 피아노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스완. 이건 다 보셨죠? 그 발레 영화입니다. 이건 블랙스완. 나탈리 포트만이 나오는 그 블랙스완이라는 영화고요. 이 데런 아로노프스키도 꽤 유명한 감독인데 우리가 감독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임. 이거는 이제 굉장히 뭐 야한 영화인데 부끄러운 영화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어떤 섹스 중독에 걸린 사람이 그 섹스 중독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평화사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도 너무 야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참고로 여기 캐리 멀리건이라고 하는 여주인공 여자 배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배우라요. 그냥 나도 분명한 다 나오시죠. 캐리 멀리건은 저 위대한 개츠비 요즘 만든 위대한 디카프리오 나왔던 거기에서 디카프리오가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던 그 여성 역할을 맡은 인물이 캐리 멀리건. 근데 저 스티븐 맥퀸이 흑인이잖아요. 네, 진짜 백인 뺨치기. 스티븐 맥퀸도 옛날 감독 영화 배우 이름을 잘 읽었다는 거지. 사이코라는 영화 너무 잘 아시죠? 정말 이것도 명작이죠. 요즘 봐도 그래요? 저는 솔직히 못 봤어요. 저 영화는 지금 봐도 명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최근에 영화 기법, 요즘 나온 영화 기법을 따른 영화인데 왜 그러냐면 그 여자가 주인공처럼 영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돈을 훔쳤던가 도망다니죠. 그러다 어느 이제 여인 모텔에 묵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영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파이트 클럽. 이것도 명화입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파이트 클럽. 이거 명화입니다. 이거야말로 이 락강의 대타자와 나, 타자와 나, 응시와 시선 아주 그냥 설명하기 제일 좋은 락강의 교과서적인 영화입니다. 뭐 실제로 제일 좋은 영화는 락강을 제일 설명하기 좋은 영화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냐면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1. 이건 그야말로 락강의 교재입니다. 교권. 지잭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락강 책을 한 권 썼을 정도. 그래요? 응. 한국말로 나왔어요? 그럼요. 안티크라이스트는 라스폰트리에라고 또 네덜란드 감독이죠. 덴마크나 네덜란드 감독인데 이 사람 또 영화 재밌죠. 안티크라이스트는 또 그야말로 적그리스도, 반그리스도인데 이 영화도 또 엄청 또 야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술 시대에 그린 영화는 아니고 현대물인데 그런 것들 다 정신분석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 파이트 클럽하고 사이코. 이게 이제 오늘 왜냐면 우리가 정신분석 영화에서 나오는 이 표본 영화가 타이타닉이더라고요. 타이타닉도 그냥 우리가 어떤 웅장한 스펙터클한 재난 영화로만 알았는데 거기도 굉장히 그런 정신분석적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이타닉을 감독한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감독도 다 잘생겼어요. 네? 제임스 카메론 1954년에 캐나다 감독이고요. 칼 스테이트 플로톤 나왔답니다. 영화 제작을 위해 트럭 운전용으로 돈을 마련해서 조그만 작은 단편 영화 만들다가 여기서 영화가 됐고요. 뭐 우리 뭐 혹시라도 뭐 여기 칼 스테이트 플로톤 출신 안 계시죠?
어쨌든 뭐 한국 사람들 워낙 학력 인플레가 심하니까 한국 교민들 기준으로 그렇게 썩 좋은 학교는 아닌데도 저렇게 천재가 나왔습니다. 아바타 영화 아시죠? 이것도 보면 아바타, 뭐 우리는 아바타도 약간 낙강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나 대신 또 다른 존재가 움직여주는 것. 그리고 또 아바타 하면 한 것은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안철수. 내가 MBC 아바타니까. 타이타닉. 예. 한번 다시 봐야 되겠어요. 영화 너무 길어가지고. 난 그냥 재난 영화에 로맨스가 곁들여진 영화인 줄 알았더니 이 책에서 그래요. 정신분석학적 코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영화라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진짜. 트루라이즈 여러분 영화 생각나세요? 재밌어. 이거 코미디 영화 중에 이렇게 재밌는 영화 못 봤습니다 저는. 네? 액션 영화인데. 액션 영화, 액션인데 코미디지. 재밌어요, 진짜. 못 만들었어? 네? 못 만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유명한 영화 왜 그 탱고 추면서 입에서 입으로 장미 전해주는 그 장면, 유명한 장면 있죠. 터미네이터도 그런, 터미네이터도 이런 장르의 영화 치고는 굉장히 수준 높은 영화이고요. 아비스, 심연, 바다 깊숙이라는 심연이라는 뜻이죠. 뭐 에일리언 2, 터미네이터, 뭐 이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카메론한테 미국 무기 만드는 예. 그 연구진들이 카메론한테 무기 아이디어를 얻는데요? 예, 아이디어 미래 무기에 대해서 저 카메론이 저런 영화를 찍으면서요 본인이 직접 실제적으로 있는 무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그것을 설계하면서까지 무기의 영화의 그 무기들이 나와요. 실제로 이 사람 모험을 해서 뭐 자기 개인 잠수함 타고 아주 깊은 데까지 내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 개인기로 보면 아주 제일 깊은 곳이었다고. 그 영화 제목은 뭐였죠? 뷰티풀 라이프인가요? 그 왜 프린스턴 대학 수학과 교수였는데, 뷰티풀 마인드. 뷰티풀 마인드. 그 영화 봐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 그 교수가 어디 CIA인가 거기 끌려가서 이렇게 조사받는데 실제로 끌려간 것도 아닌데 거기서 TV 리모컨을 본다고. 그리고 눌러보니까 막 TV가 멀리서 켜지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 TV 리모컨이 그때 개발되기 전이니까 그 사람 상상 속에서 리모컨 이미 만들고 있었던 거지.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잖아요. 수학과 교수인데 경제학과. 근데 끝까지 그 정신병을 못 고쳤지, 그 와이프가 끝까지. 되게 유명해요. 게임해보면.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 랜드 연구소죠, 여기 우파들 연구소. 랜드 연구소에서도 일 좀 하고. 뭐. 근데 캐나다 감독이야. 영국 아니에요? 캐나다 감독이래요. 여기서. 원래 근데 근데 고등학교 왜 때 왜 오렌지 카운티 그렇게 이사했대. 하긴 미국 감독이지. 캐나다 출신 감독. 주저를 그렇지. 자, 이제 페미니즘 영화로 넘어갑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 페미니즘 영화 좀 쉬었다. 영화입니다. 이제 조금 더 말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까 얘기했던 프로이드가 처음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 남성 중심이고요. 그래서 융이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이면서 결국 조금 다 노선들이 달라지지만 융이 이제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만들어냈어요. 엘렉트라 역시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그 여성이고요. 여성이 모치를 증오하고 자신의 부친에게 성적 애착을 느끼는 상황에 그걸 이제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고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반대 개념은 칼 융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이 비판을 받는 게 지나치게 프로이드의 이론 남성 중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성들은 어떤 그 대상화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USA 미스 아메리카에서 뭐 수영복심사를 없앤다고 보셨죠?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사실은 그 행사 자체가 남자들의 관음증을 자극하는 거니까 더 나은 거는 그런 대회를 없애야죠, 사실. 그렇죠? 없애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수영복 안 입었다고 그 대회가 뭐 여성을 상품화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성을 상품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같아.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내가 수영복 심사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제 없애기 전 단계가 아닌가 하는. 나 그대로 페미니스트 비율이 항상 나갈 것 같아. 똑똑한 여자 뽑는 거.
그거는 또 계몽주의적 근대지. 그렇지. 누가 똑똑하냐.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뭐야? 말을 그러니까 요즘 수영복 대신에 뭐든지 아세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코스튬을 입고 나오는 거. 뭐 소방관 옷을 입고 싶으면 소방관 옷 입고 뭐 등산복 그러고 나오는 거. 그러면 뭐 세계 모든 남성들은 거기서 또 저거를 해요. 페티시를 느껴요. 내 말이 그러니까 뭐 여자들 좋은 행사를 잘 써. 아니 근데 결국적으로 그렇게 뭐 치장하고 나온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이뻐 보이나? 그렇죠. 그 기준으로 아니 그렇게 안 갈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원하는 방향은 이제 이쁜 여자가 아니라 저 중에 제일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진짜 뭔가. 그렇다면 이제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남성들이 그걸 안 보지 이제. 그렇지. 여자는 보면 되지. 근데 여자들 안 봐요. 안 글쎄, 보지. 꼭 그렇지 않아. 걸크러쉬라고 뭐 그런 건 있죠. 네. 자, 원래 이제 영화에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 사이의 차이는 성차별 이데올로기에서 나왔죠. 지금도 뭐 남자 배우 하나가 뭐 그런 말이 유명해졌던데 헐리우드 배우 중에 하나가 여성 배우들하고 똑같은 개런티를 책정해달라는 여성을 이제 입장을 배려한 거죠. 근데 실제로 뭐 우리가 미국 여자 배우들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그 개런티는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이 페미니즘 영화는 초기의 대학 영화, 남자는 안 돼라는 대학 영화로 기능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여성의 판타지를 많이 끌어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판타지일 수도 있어요. 똑똑한 여자 아니면 자기의 걸크러쉬한 영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개념으로는 안 했고요. 영화 속 여성은 남성 주인공 시선의 객체로서 그리고 극장의 남성 관객 시선의 객체로서만 존재한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좀 그렇죠 지금도. 뭐 우리가 그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다 성적인 코드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영화에 분명히 들어가서 또 일상생활에 성적인 것들이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항상 여성은 수동적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일반 이런 이 극장 영화 말고 포르노 영화 같은 것들은 대부분 남성 중심의 성적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들을 위한 포르노를 만든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영화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관념증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사 영화 형식 자체에 반대하는 영화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영화는 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잖아요. 줄거리가 쫙쫙하는데 이놈의 사회 구조가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리 페미니즘 영화를 만들어도 이 서사 중심 영화에서는 여성이 자꾸 대상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영화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보자. 아예 기존의 그 영화 형식을 탈피해보자. 아방가르드라고 그러죠. 전위 조직이라고 그러죠. 아방가르드한 그런 영화를 만드는 흐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980년대부터는 감독들이 제작에도 뛰어드는, 어차피 기존의 제작 구도 안에서 남성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뜻해서 제작에도 뛰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로레티스라고 하는 유명한, 드 로레티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화, 페미니스트 영화 이론가인데요. 영화 이론가들은 내게 말한다. 내가 영화를 볼 때 영화 속 인물의 응시는 곧 남성적이며 카메라 눈도 남성적이므로 응시, 그렇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데올로직으로 주입을 하면서 바라보는 거니까. 곧 남성적이며 카메라 눈도 남성적이므로 내 시선 역시 여성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도 무슨 말이냐면 딱 끊어서 조금 문맥이 이상한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너도 결국 남성적 그 카메라 구도나 감독의 시선이니까 너도 거기 좀 맞춰줘 이런 거죠. 굉장히 여성을 비하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여성으로서 영화를 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으로서 영화 보기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이제 페미니즘 영화는 여성의 말을 거는 영화라고 드로레티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는 관객을 남성의 시선이 개입된 상징적인 여성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만큼이나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래서 그 페미니즘 영화에는 그게 안토니아스 라인,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그 평화소당에서 봤던 영화였죠. 제가 이 안토니아스 라인을 페미니즘 영화 중에 제가 본 영화 중에 높이치는 게 뭐냐면 페미니즘에 있어서 자꾸 남성과 여성을 적대시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는 남자는 다 나쁜 놈이 아니야. 그 영화는 남자 중에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여자는 다 선해도 아니야. 여자 중에 좋은 여자가 있고 나쁜 여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여성들의 스스로 홀로서기 하고 가부장이 아니라 그 농장의 주인이었던 안토니아가 결국은 모든 남성과 여성들을 정말 뭐 지배라는 말은 그렇지만 지배하면서
그리고 모든 여성 중에서는 정말 아이를 놓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뭐 그런 엄마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토니아처럼 전혀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누가 더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그냥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하는 엄마가 있다면 그냥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종속적이고 여성으로서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전통적인 페미니즘에서 보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또 그 사람의 삶인 거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사임당 같아? 그렇게 추켜 세우는 것도 어불성설이 그죠? 그냥 그 여인의 삶, 그 남자의 삶, 그 나쁜 사람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제 대결 구도로 가는 건 좋지 않다. 물론 이제 우리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수천 년 역사 동안 여성이 항상 약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대항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존재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물론 이해하고 남성들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읽은 페미니즘, 페미니즘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내가 제일 감명 깊게 읽은 것은 누구죠?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흑인 여성인데 굉장히 뚱뚱하고 그러니까 소위 남성적 시각으로 보면 뭐 인물도 없고 뭐 몸매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제 페미니즘 굉장히 유명해요. 록산 그런데 그 책을 좀 굉장히 재미있게 읽는데 그 미국 페미니즘에서 굉장히 저거 알죠 또 여러분 잠깐 수전 씨 우머니스트와 페미니스트 구별할 줄 알죠? 아니? 전문가가 그걸 어떻게 우머니스트가 뭔지 알아요? 워머나이저 말고 워머니스트. 네. 흑인 여성 운동가들은 또 우머니스트가 그게 뭐냐면 백인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내 지위를 보장해달라고 하지만 흑인 여성들은 더 급한 게 인간으로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워먼 할 때 맨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워머니스트라고 해요. 이거는 이미 미국에 쓰이고 있는 구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잔 록산기인가? 근데 그분의 책을 내가 뭐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분의 책을 제일 재밌게 본 게 나쁜 페미니스트인데요. 그 책에 보면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배우는 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그렇게 유명한 페미니스트지만 자기가 집에서 이 베큐um을 하다가 이렇게 힙합을 중얼거리는데 힙합에도 얼마나 남성 폭력적이야. 가사들이 여자를 상품화하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가사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더라는 거야. 그냥 그 노래가 재밌으니까 그래서 아차 싶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성들은 저는 그게 굉장히 저도 어차피 우리 어른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나이도 이제 올해 제가 환갑인데 들만큼 그렇고 우리 세대가 어쩔 수밖에 없는 가지는 그 미약한 젠더 감성의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누군가의 지적을 받았을 때 빨리 배우고 고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거기서 우리는 나거든요. 그게 어때서 이러면 안 돼요. 일단 여성들이 불쾌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집에 가서 혼자 고치고 그건 좀 너무했어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지언정 나쁜 페미니스트가 바로 주장하는 건 공부하고 배우라는 거죠. 특히 남성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세대가 잘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변했어요. 근데 내가 익숙하다 그래서 내가 익숙한 어떤 표현을 해서 여성이 그래서 반발을 했을 때 그게 뭐 어때서 이러지 말자는 거지. 배워야 된다. 근데 그걸 무조건 하고 다 배워라. 예를 들어서 불쾌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무조건 하고 이렇게 병적으로 편집적인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들도 사실 보면 이렇게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심각한 남성 우월주의가 있으니까는 그 심각한 남성 혐오주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양자를 갖다가 무조건 하고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저는 좀 그런 데서 조금 빨리 학습이 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80년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군대 가기 전에는 여학생들이 몰래 숨어서 담배 피웠어요. 담배 피는 여학생들이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데 제가 제대로 복학을 하니까
여학생들이 숨어서 담배 피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기들만의 공간을 인정받았어요. 그렇지만 캠퍼스를 걸으면서 담배를 피고 다니는 여성은 없었어요. 이제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그 당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들이 형이라 그러니까 뭐 꼭 왜 물어보지 모르겠어요. 형 나 담배 펴도 돼? 꼭 물어봤어요. 아그 참나 우리 형이라서 담배 그런 거 아니 그건 안 그랬어.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일종 예의 차원이겠지 뭐. 그러니까 그럼 남자들도 형 앞에서 담배 네. 피우면 근데 내 말이 되라고 그 말이 내 말이 그 얘기하는 말을 이제 쿨한 척하고 이제 저도 그때 좀 담배를 필 때니까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막 집에 가서 뿌듯한 거지. 여학생들의 담배불을 붙여주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자신만에 담배를 피면 까는 게 꺼름직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때였어. 지금 아니고 오해하지 마. 그때. 근데 어디 가서 그게 고쳐졌냐면 91년에 내가 처음으로 외국을 나가봤어요. 벨지움이라는 데 1년 이제 교환 학생은 아니고 교환 뭐 놀러 이제 갔는데 1년인데 이 학생들은 등굣길에 담배 피면서 가는 거야. 근데 내 눈에 아무렇게도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야. 갑자기 한국 여성들이 불쌍해진 거야. 아니 이 여성들은 무슨 복을 타고 나 저렇게 자식이 담배 피우는데 왜 한국 여성들은 그렇게 그것이 무슨 큰 죄나 됐냐 숨어서 피워야 돼. 그때 확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페미니즘은 오늘 영화 이론은 좀 다르지만 너무 대결 구도로 가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또 어쨌든 뭐 여성들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에이 뭐 우리 땐 그런 거 당연했는데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어르신들 중에 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나는 그냥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러고 그런 건 배우는 자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무슨 1985년도쯤에 무슨 담배 뭐 그런 노래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대가 피우는 담배 연주가 근데 거기서 그대가 여자였어? 영화 갔었어? 그때 내가 초등학생인가 그런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아니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거를 막 뭐라고 하는 노래였어. 그 노래가 막 겉으로는 굉장히 모던한 락 그래? 같은 노래였는데 그거 아세요? 아니 근데 그 여자랑 그 젊은 여자로 그때 젊은 여자로 국한시 그 당시에 그렇지, 바로 나 어릴 때는 할머니들 담배 피면서 맞아. 그것도 좀 맞아, 할머니들이 이상해. 담배 그냥 그 내놓고 피웠어요. 맞아. 그 길거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맞아요. 피웠어요. 남이는 보다 그런 사람 아니 옛날에 양반 지금 영화하다 담배 얘기로. 양반 집안에서 여자 시집 보내기 전에 담배 가르쳐서 보냈대요. 그래요? 양반집 그 안방 마님들이 다 이거 공방대 담배가 금방 그게 그렇게 했대.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어릴 때 시내버스 타면 버스 안에서 모유 수유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었어요. 아, 길거리에서도 수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이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요즘 지금 뭐 사진 사진에서 막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페이스북 그 한국 번사 앞에서 또라이예요? 옛날에 나는 오히려 그거 옛날 그 우리나라 여자들 그 사진을 보면 아예 저기 가서 아니, 내놓고 그거는 그게 프라이드였죠. 자기가 애를 아니, 낳았다는 거. 그렇지 아들 낳은 사람만 할수 영화들은 구경을 졌다는 그래도. 아니 근데 뭐냐면 스페인말이거든요. 일본에서 조선을 미개하게 보이려고 연출한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본 사람 있어요? 그때 그런 거? 그러고 다녔어요 진짜? 아들 낳았다고? 아니 나는 제가 초등학교 때 와서 시내버스 타면 그런 분들 많았어요. 아니 젖먹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미쳤다고 그러더니 아무리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그걸 그러지 아니 지금 왜 일부러 들어했다는 게 아니라 모유 수유가 그만큼 자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모유수유랑 그 아들 낳았다고 그거랑 좀 근데 다른 옛날에 요즘은 이제 이게 그때 짜가지고 모유수 짜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예전에는 바로 그렇죠. 지금 뭐 기계 좋은 게 있고 뭐 냉장고도 쉽지만 다 있을 그때 냉장고도 없을 때니까. 어쨌든 그래서는 이 페미니즘은 영화에서도 많이 다뤄지지만 그 대결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차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개인차를 가야 개인차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늑대고 뭐 모든 여자 여우고 이런 카테고리화 하는 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주의가 언제나 존재하니까. 그렇지. 이 책은 우리가 카프카 할 때도 제가 소개했던 책인데요. 질들레즈와 펠리스 가타리가 쓴 그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보면 작가가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그 또는 그녀의 허약한 공동체 밖으로 완전히 밀려난다 해도 이런 상황은 그 작가에게 다른 가능한 공동체를 표현하고 다른 의식과 다른 감수성을 위한 수단을 만들어내는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준다.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이해하셨죠? 그냥 약자가 되고 소수자가 되어보면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창의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금의 그런 여성들이 여전히 사회에서 불편한 대우를 받고 이러는 것들이 그거를 뭐 긍정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차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수자가 있었고 문학계에서 남자 여자를 떠나서 저 문학이 주류 문학과는 달라 그러고 소수자로 밀려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거기서 새로운 문학 세계를 창조했듯이 페미니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소수자이고 억압받는 부분이 많지만 새로운 창조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이런 새로운 문학적 시도를 했다가 사그러진 가장 아까운 두 사람은 바로 마광수하고 장정일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장정일은 그나마 지금은 서평가로서 칼럼니스트로도 자리를 잡았죠. 더 이상 이제 소설이나 시는 쓰지 않고 책 읽기에 빠져 있어서요. 소설 왜 안 써요, 그분 진짜? 가장 최근에 나온 소설이 뭐였더라? 되게 실패를 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소설들이 영화에 빌려서 별로 자극적이지가 않죠. 물론 장정일이 자극적인 의미를 쓴 건 아니겠지만 이 말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카프카 우리가 공부할 때 기억나시겠죠? 카프카도 그때 소수자였거든요. 이상한 얘기 쓰고. 들레주가 한 말입니다. 때로 소수자 영화 감독들은 자신이 카프카가 묘사한 난국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난국에 있기 때문에 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페미니즘 영화의 변별성은 여성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난국에 처한 동시대 문화에서 여성의 위치에 근거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것이 거의 교집합이 거의 뭐 90%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여성이라는 자체가 이미 난국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더 남성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진 10% 여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난국에 처한 여성 그거를 이렇게 교집합으로 만들어 보면 이 90%가 겹친 한이 있더라도 그 10%가 있는데 모든 것을 여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범주에 넣게 되면 페미니즘 운동 갈 곳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일단 난국에 처한 거. 그래서 아까 말한 고어머니스트가 바로 그런 겁니다. 흑인들은 여자로서 인정받는 게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거. 이 중에 보통인 거죠. 사람도 아닌데 어디까지다 여자이기까지. 그래서 흑인 여성 운동가들을 우리가 워머니스트라고 부른다는 사실. 그래서 뭐 한국의 여성 영화 그 문제점은 지금 제가 뭐 교재나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작년에 2개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혹하고 악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미혹은 김혜수가 나온 영화였고 악녀는 김옥빈이 나온 영화였습니다. 둘 다 영화 엄청 재미없습니다. 김옥빈은 좋은 영화는 아니야. 은근히. 그냥 이거는 여성 영화가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싸움도 잘하고 뭐 칼도 잘 쓰고. 악녀는 보다 제가 뭐 다 못 보고 스토리 잘 모르겠는데 미혹은 김혜수를 제가 좋아하고 다 봤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냥 모성애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국 영화의 가장 큰 문제가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그런 점에서 아가씨 영화는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자를 등치고 여자 2명이 사기를 쳤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화고요. 아쉬운 것은 그게 영국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거죠, 아가씨가. 우리는 왜 그런 소설을 못 쓸까? 근데 BBC에도 4부작으로 이 아가씨 원작이 드라마로 된 게 있어요. 뭐지? 핑거 스미스. 그거 보면 박찬욱 영화 잘 만들었다. BBC 같은 영화 너무 만들더라고. 지루하고 색감도 없고. 작년에 보면 저기 미싱이라는 것이 모성애를 기본으로 했지만 사회 구조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좀 괜찮았던 영화고요. 이 미싱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영화를 관람하면서 누굽니까? 공효진이 문재인하고 사진 찍으면서 좋아했던 게 막 신문에 실렸던 그 영화입니다. 미싱. 그건 영화 좀 괜찮습니다. 근데 소공녀도 여성 영화 같아요. 소공녀도 여성 영화죠. 분명히 그 주는 메시지는 그렇죠. 소공녀도 지난번에 소명도 좋은 영화고요. 근데 그거 보더라고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주의 영화는 자꾸 모성애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더의 봉준호 감독의 마더, 김혜자하고 원빈 나오는 이거 모성애 영화인데 어떤 모성애 영화죠? 모성애라는 게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죠. 그죠? 마더 생각해보세요. 모성애라는 것이 무슨 거룩한 무슨 종교적인 이념이 아니라 추악할 수 있다는 걸 아주 거기서 난 김혜자 연기에 질렸습니다. 정말 연기를 너무 신들린 듯이 해서 마더 한번 다시 보세요. 영화
그 여기서 다 진짜 재밌어. 네. 근데 망한 영화잖아요. 안 망했어. 크게 그렇게 아주 뭐 천만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망하진 않았어요. 외국에서 더 네. 저기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뭐 원빈하고 김혜자의 개런티가 많이 나갔을지 몰라도 제작비 자체는 너무 많이 나갈지. 김혜자가 상 많이 탔을 거예요. 해외 영화 제도에. 이제 페미니즘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대결 구도라는 그렇고요. 뭐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 이제 메갈이 있고 워마드가 있고요. 이 여혐 그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그 좀 뭐 많이 이제 더 이상 또 언급자치됐다 또 이제. 아니 목사님 그건 나 진짜 여기 나오니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여자들이 쓰는 게 아니야. 그건 망치고 얘기가 많아. 그건 정말 공작하느라고 남녀를 일부러 해. 어떤 여자도 그런 그럼 걸 일반 쓰잖아요. 나 확실하게 평범한 여성들은 다 싫어요 메갈이 나오면. 싫어요. 네. 진짜 남자라서 여자가 쓸 수 있는 말들이 아니야. 너무 지나쳐. 어떤 여혐, 혐오한다, 남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지난번에 그 홍익대학 미술대학에서 어떤 남성 누드 모델 미술대학애들 그런 걸 그리니까 그 사진이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유출이 돼가지고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해가지고 그 유출한 다른 여성 모델을 잡았죠. 그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한 10,000명 모였다 그러죠 방학문에. 그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모였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남성에 의해서 몰래 찍어진 여자 사진들은 뭐 그야말로 거의 토론해왔던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마구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성들은 정말 그 사진에 찍힌 여성들은 고통받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면서 남성이 피해자가 됐을 때 이제 수사했다. 이것도 약간 대결 구도 국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종류의 소리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우리가 새롭게 이제 남녀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게 것이죠. 본래 이제 이 책에 나오는 페미니즘 영화는 옛날 감독이 나와서 요즘 감독이 아니라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그래서 그냥 드니 빌레브라고 이 사람도 저 퀘벡 출신의 거의 프랑스 캐나디안 뭐 어쨌든 요즘 영화 잘 만들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67년생인가 젊더라고요. 몇 개만 이것도 이 사람의 모든 필모그래피는 아니고요.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그을린 사람 우리 안 봤죠? 평화사에 봤나? 얼마 전에 인센디어리일까? 응? 아니요, 저거 맞아요. 저거 불어예요, 불어. 그래서 내가 구글 번역까지 다 찾아봤어요. 불어더라. 구글 번역 똑똑하대. 저걸 영어 2 한국어로 쳤더니 지들이 알아서 불어로부터 나온 단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렇고 했더니 뭐 발음이 웃기더라고. 몇 번 연습했는데 못하겠다. 왜냐면 이제 불어를 퀘벡에 사는 캐나디아니까. 그을린 사람인 것도 왜 제가 페미니즘 영화에 넣냐면 그을린 사람도 일종의 페미니즘 영화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그럼? 구할 수 있어? 어둠의 경계는 없는 게 없어. 다음에 그을린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종교 영화 겸 페미니즘 영화고요. 프리즈너스는 저도 이 드데 블레브 감독의 영화를 많이 봤는데 거의 다 봤는데 저런 영화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급하게 오늘 낮에 잠깐 봤습니다. 별로겠어. 너무 그러니까 이 영화는 왜 프리즈너스냐면 이 수감자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신념, 가족, 뭐 자식을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 뭐 종교 이런 데다 모두 다 갇혀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영화적 상징이나 은유는 좀 은유하는 맛이 있어서 나만 저걸 캐치해냈어 라고 하는 그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다 상징을 보여주니까 조금 뭐 거시기 하더라고요. 별로 좋아보지 않고. 시카리오 보셨죠? 이것도 명작입니다. 악이 정의란 무엇인가?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정의는 악보다 더 악해도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진 영화죠. 근데 저 영화들이 다 주인공들이 여자예요? 그을린 사람은 여자고 프리즈너스는 여자 아닌데 시카리오도 여자 아니고 컨택트는 여자죠. 컨택트 여자. 시카리오에서도 여자가 뭐죠? 비중인 여자죠. 맞아. 나중에 거의 여자가 주인공이네, 그죠? 마지막에 고민하고 이게 뭔가 뭐 그런 것들. 컨택트는 본래 원제는 이제 어라이벌인데 우리나라에서 컨택트로 번역이 됐고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도착했다는 점에서 어라이벌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할 때는 컨택트라고 접촉, 뭐 만난다. 블레이드 러너는 뭐 제가 저런 식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런 일종의 뭐 미래 영화, 인공지능, SF계에서는 블레이드 러너 전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상당히
영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교재에 있는 영화 감독, 페미니 영화 감독은 다른 사람입니다. 1930년대 사람이든가 그거보다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좀 알아둔다는 점에서는 올해 이번 달 그을리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라이벌로 할까? 그을리는 사람으로 그걸로 하겠습니다. 동시상영. 그 두 개 다 해도 또 시간이 어떻게 되나? 1시간 반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블레브 감독 영화 길지는 않아요. 하나는 일요일에 해보고. 그만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영화도 보셨습니다. 전주 영화 보기